안녕하세요. 우리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, 와, 이 작품 정말 슬프다. 또는 뭔가 희망적인데? 이런 말들 하잖아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나 그냥 소리의 조합인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예술에서의 표현이란 과연 무엇인가? 자,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길을 가다가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참 애초롭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. 물론 나뭇가지 자체가 슬픔을 느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. 이건 우리가 우리 마음속 감정을 바깥 사물에 쓱 집어넣어서 말하는 아주 흔한 예시입니다. 근데요, 이 간단해 보이는 현상이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깊고 복잡한 질문으로 변해버립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한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표현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. 이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철학적 관점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흥미진진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장입니다. 표현이란 도대체 뭘까요? 방금 봤던 그 나뭇가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예술작품이 품고 있는 미스테리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기본적으로 표현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죠. 근데 이게 예술로 넘어오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림이나 교향곡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고 슬프다거나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? 이야, 이게 바로 예술 철학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. 자, 그럼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를 한번 보죠. 표현이라는 건 오직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관점입니다.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 완벽한 청사진을 먼저 그리는 것처럼요.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크르체는 이렇게 말합니다. 진짜 예술은 캔버스 위의 물감이나 깎아놓은 돌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예술은 바로 예술가의 머릿속에 아주 명료하게 완성된 직관, 즉 정신적인 이미지 그 자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그 물리적인 작품은 그 진짜 예술을 떠올리게 하는 메모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바로 콜링우드라는 철학자입니다. 그는 예술가가 하는 이런 정신활동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했어요.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명확한 생각이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과정, 즉 표현하는 그 방식 자체는 예술가나 우리나 같다는 거죠. 예술을 뭔가 신비로운 영역에서 우리 일상으로 확 끌어내린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. 잠깐만요. 만약 진짜 예술이 예술가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박물관 가서 보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이 위대한 그림이나 조각들은 대체 뭐죠? 그렇죠. 이 관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물리적인 작품이 갖는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바로 그 한계점에서 두 번째 이론이 출발합니다. 표현이란 예술가가 자기 감정을 작품이라는 병에 담아서 관객에게 띄어보내는 메시지와 같다는 관점, 즉 예술의 본질은 소통에 있다는 겁니다. 이 이론의 대표 주자는 바로 톨스토이인데요. 그는 예술을 아주 명쾌한 3단계 과정으로 설명했어요. 먼저 예술가가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느낍니다. 그리고 그걸 작품을 통해 전달하죠. 그러면 관객이 그 작품을 보고 예술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예술이다. 여기서 핵심은 감정의 동일한 공유입니다. 이것도 듣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바로 두 가지 강력한 질문에 부딪힙니다. 첫째, 베토벤이 느꼈던 비장함과 제가 교향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비장함이 정말 똑같은 감정인지 우리가 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? 불가능하잖아요. 둘째, 꼭 작가랑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만 하나요? 우리는 오히려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도 작품을 충분히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지 않나요? 자, 앞선 두 이론이 다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세 번째 관점이 등장합니다. 어쩌면 표현이라는 건 예술가나 관객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 그 자체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속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. 말하자면 작품이 스스로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어떤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건 내 기분이 우울해서도 아니고 작곡가가 슬퍼서도 아니고 그냥 그 음악 자체가 슬픔이라는 속성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 와,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?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
철학자 수잔 랭어는 그 답을 패턴의 일치에서 찾습니다. 먼저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울컥하는 긴장감이 생겼다가 점차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게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흐름이 있죠. 자, 그런데 놀랍게도 음악에도 아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. 멜로디는 아래로 떨어지고 리듬은 점점 느려지고 볼륨은 점점 작아지죠. 랭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. 음악이 슬픔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담는 게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전개되는 그 패턴이나 형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슬프다고 느낀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이론에도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. 인간의 감정이 정말 이렇게 단순한 신체적 패턴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을까요? 기쁨과 슬픔이 막 뒤섞인 그런 복잡한 감정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점이 한계로 지적되곤 합니다. 그래서 피터 키비 같은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유사성 이론을 제시합니다. 이 사람들은 우리가 슬픈 사람의 행동, 예를 들어 축 처진 어깨나 느린 걸음걸이를 보면 즉각적으로 아, 저 사람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에 주목해요. 그리고 음악의 특징들, 그러니까 느린 템포나 아래로 내려가는 멜로디가 바로 이런 슬픈 사람의 행동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슬프다고 느낀다는 거죠. 이 이론 굉장히 직관적이죠?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. 슬픔이나 기쁨처럼 겉으로 행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감정은 잘 설명하는데요. 희망이라던가 불안 아니면 아이러니 같은 복잡하고 내면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.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. 사실 이 논쟁은 이게 정답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.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를 밀어내기보다는 예술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서로 다른 면을 비춰주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첫째, 표현이란 예술가 마음속 직관의 문제라는 관점. 둘째, 예술가에게서 관객에로 감정을 전달하는 소통의 문제라는 관점. 그리고 셋째, 작품 자체가 감정의 패턴을 상징하거나 인간의 행동과 유사해서 그 표현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갖는다는 관점입니다.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받을 때 그 감정은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술가의 마음에서 온 걸까요? 아니면 작품 그 자체에서 온 걸까요?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온 걸까요? 어쩌면 정답은 이 세 가지가 신비롭게 뒤섞이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